어머니, 따로 사신다고 하셨죠? 혼자 지낸 지 좀 됐어요. 가까이 사시는 가족분들은 없으세요? 자주 연락하는 친척은 따로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편이죠. 그때였어요. 지우가 컵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친 채 이렇게 말했죠. 혹시 노후 준비는 다 되신 건가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뭘 들은 건가 싶을 정도로 그 한마디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대화 속에 툭 끼어든 그 질문은 마치 칼날 같았고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말투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잠시 웃어넘기려다 말했습니다. 그걸 왜 묻죠? 아, 그냥 오빠가 혼자 형편 다 책임지게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저도 아직 부모님 부양할 부분이 많아서요.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우는 끝까지 예의 바른 말투로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짐이 되지 않을까 그 부담을 지우고 싶어서 속셈을 떠본 거였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유 씨, 걱정 안 해도 돼요. 제 삶은 제가 책임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 아들에게 부담 주는 일 저는 못해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지우는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엔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쪽 일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때 저는 그 말이 꽤 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예의란 얼굴로 포장된 판단. 속으로는 철저하게 손익을 따지고 있는 모습. 그 아이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최영자님이 예비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영자입니다. 지금 제 삶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묵묵하게 살아온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세상이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조용하고 은근하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태백입니다. 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고 겨울이면 하얗게 뒤덮인 눈밭 속에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엔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배가 고파도 자식부터 챙기던 그런 분들이셨죠. 저는 형제들 중 첫째였습니다. 부모님이 늘 믿고 의지하던 존재였고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24세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경기도에서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일터 근처에서 주말마다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고 그런 점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서로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다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후 첫 몇 년은 정말 고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가 가장 든든하고 가장 웃음이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 자잘한 기계도 잘 고쳤고 저는 틈나는 대로 부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윤하진입니다. 제 삶의 전부였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며 모든 힘듦을 잊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일당을 떼이던 날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 없던 날도 그 애가 웃는 걸 보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끔찍이 아꼈고 셋이서 보내던 그 몇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았던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진이가 1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비소에서 기계가 오작동하는 사고가 있었고 결국 남편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허망했습니다. 저 혼자 남았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눈물로 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이 10수년입니다. 다행히 하진이는 공부를 잘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도 갔고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자리를 꿰차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밀어줬습니다. 제 옷 한 벌, 제 밥 한 끼 아끼며 아이에게만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나고 몇 년간 살던 곳을 정리하고 지금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냅니다. 좁지만 깔끔한 곳이고 무엇보다 조용합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이도 저녁밥을 함께 먹을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눈물 나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익숙해지는 법이죠. 이젠 정막이 편합니다. 집안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앞에 작은 꽃병 하나 두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행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어쩌면 도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작은 도시 하나, 바닷가 마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나 제 뜻대로 흘러가진 않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 말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곧 인사드리고 싶다고요. 당연한 일이겠죠. 제 아이도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기쁜 일인데 묘하게 가슴이 무겁더군요. 아마도 제 마음 한켠에는 그 아이가 여전히 제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랐던 어리석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를 데려올지 어떤 삶을 꾸릴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바라던 게 있다면 제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따뜻하고 의로운 가정을 만들길 바랐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제 뜻과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겠죠. 아들이 좋아하면 저도 좋아해줘야 하는 게 부모의 도리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뭔지 모르게 서늘했고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예민함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저를 피해야 할 부담처럼 여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면 아마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숨기지도 꾸미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는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상황들이 시작된 건 주말 오전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볕 좋은 날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기분만은 꽤 괜찮았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작은 컵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달력에 동그랗게 표시해둔 오늘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던 날입니다. 어디서 만날까 고민하다가 밖에서 식사하는 쪽이 낫겠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집에 낯선 사람이 오는 것도 어색했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들뜨는 모습 보이는 것도 싫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송파에 있는 중식당이었습니다. 아이가 잡은 곳이라 가격대도 제법 나가 보였지만 뭐 첫 만남이니 괜찮다 싶었습니다. 저는 늘 입던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회색 코트를 골랐고 약간의 화장도 했습니다. 가벼운 립스틱 하나 바르는데 손이 괜히 떨렸습니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 괜히 긴장했나 봅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땐 아직 약속 시각보다 10분 정도 일렀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잠시 후 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옆에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남색 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이쪽은 지유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윤지우라고 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던 지우의 모습은 처음엔 참 단정하고 예의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살짝 망설이더니 제 손을 받았습니다. 얇고 차가운 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손끝에서 따뜻한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만나서 반가워요. 하진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여행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제주도도 가시고 맛집도 엄청 잘 아신다고요. 웃는 얼굴이 예쁘긴 했습니다. 말투도 조리 있고 깍듯했죠. 그런데 어쩐지 모든 게 연습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이 웃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제가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첫 만남부터 마음속에 어떤 선이 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식사 중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진이가 이것저것 메뉴를 고르며 저와 지우 사이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려 했습니다. 지우는 마케팅 회사를 다닌다고 했고 브랜드 전략팀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말하던 회사 이름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솔직한 감탄을 내비쳤습니다. 대단하네요. 요즘 취업도 어렵다던데. 그런 데에 들어갔다니. 아, 아닙니다. 운이 좀 좋았던 거예요.
겸손한 태도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 말조차도 어쩐지 정해진 대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괜히 첫 만남에 삐딱하게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저 하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점점 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님은 주로 어떻게 생활하세요? 혹시 외롭진 않으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잡은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예민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저 안부차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달리 들렸습니다. 외롭지 않냐는 말 안에 왜 혼자 사세요라는 의도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 외롭죠. 근데 오히려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내 마음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좋아요. 그렇긴 하죠. 저는 북적북적한 게 좋아서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도 많이 낳고 항상 집안이 활기찼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바람도 예쁘네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낼 정도라면 이 아이는 분명 가족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삶과는 너무도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하진이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저와 지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몇 분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우 씨, 하진이랑 결혼하게 되면 우리도 자주 보겠네요. 그럼요,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자주 뵈어야죠. 예의 바르게 웃으며 그렇게 대답하던 지우의 얼굴을 저는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은 예쁜데 눈빛은 어쩐지 단단히 걸러낸 것 같았습니다. 스며들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좋은 날이었고 하진이도 들뜬 얼굴로 자기 애인을 소개했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우의 말들이 반복되며 맴돌았습니다. 혼자 계신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결혼하면 자주 뵈야죠. 외롭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그 말들이 제 마음에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라는 게 꼭 불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삶을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진이는 점점 더 자주 지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어머니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엄마랑도 자주 보고 싶다던데요. 엄마, 다음엔 지우가 집으로 찾아뵙고 싶다네요. 말은 다 좋았지만 저는 왠지 그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진행되기 전에 단단히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단지 며느리가 아니라 저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름은 결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깼습니다. 새벽 공기가 어찌나 싸늘한지 창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깐 베란다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니 단지 아래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그렇게 조용하게 깨어났고 저도 커피포트를 올리며 어제의 기억들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하진이가 전날 전화했었죠. 이번 주말 지우가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했다고요. 직접 집밥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오피스텔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고, 그게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상대라면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정중히 거절할까 고민했지만 이왕 인연을 이어가려면 피하지 말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아침부터 대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손님이 올 일이 거의 없었으니 집은 제 나름대로 깔끔했지만 누군가의 눈에 들릴 공간으로 바꾸기엔 역시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주방 정리도 하고 쓸만한 식기라도 꺼내 두었습니다. 지우와 하진이는 점심쯤 장바구니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예쁜 원피스에 얇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한 손에는 미역이며 나물이며 이것저것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집이 따뜻하고 아늑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선은 집안을 슬쩍 훑고 지나갔습니다. 가구가 오래되었거나 벽지가 낡은 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가 그 눈빛을 모를 나이는 아니거든요. 사람은 말보다 눈이 더 솔직하니까요. 그래, 어서 와요. 뭐 해 먹으려고 그래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머님 생신은 아니지만 처음 뵙는 자리니까.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선 지우는 능숙하게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칼과 도마를 꺼냈습니다. 손놀림이 꽤 익숙해 보였고 제가 뭘 도와줄까 묻자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색한 기분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전 식당에서 봤던 아이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이번엔 어딘가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게 행동했습니다. 웃는 얼굴도 자연스러웠고 눈빛도 그리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데 이건 마치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하진이는 잠시 화장실을 갔고 지우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로 혼자 지내신다고 하셨죠? 그럼 혹시 따로 노후 준비는 해두셨어요?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질문엔 명확한 방향성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어려워지시거나 하면 하진 오빠 혼자 어떡하나 싶어서요. 부담이 될까 봐요. 요즘은 다들 부모님 돌볼 여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나쁜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며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참 조심스럽게 포장하는 것도 능력이구나 싶더군요. 걱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무슨 말이든 허용되는 줄 아는 건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진이한테도 그럴 거고요.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의 바르게 말해도 제 귀엔 그저 부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존재를 평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아이가 제 인생에 대해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우가 설거지를 마쳤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 씨, 하진이랑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가족이 될 사람일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해 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어요. 그걸 마음대로 평가하고 가볍게 얘기하는 건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지우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네,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에게도 뭔가 말했던 모양입니다. 하진이는 며칠 후 전화를 걸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혹시 무례한 말 했어요? 무슨 말이든 괜찮아요. 애가 좀 앞서가는 스타일이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서가는 것도 좋고 예의도 중요하지. 그런데 진심은 숨기지 못해. 사람 마음은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법이거든. 하진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지우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엔 하진이 없이 저 혼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이 제 마음속에 길게 남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해는 마세요. 어머님께 신뢰가 되지 않게 조심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고도 선뜻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왜 굳이 하진이 없이 저를 보려는 걸까? 머릿속에서 온갖 가능성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그냥 담백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비워둘게요. 약속 장소는 근처 카페였습니다. 너무 고급스럽지도 그렇다고 동네 커피숍처럼 가볍지도 않은 조용한 곳이었죠. 지우가 도착한 시간은 약속보다 5분 정도 빨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나왔습니다. 기세에 눌리지 않겠다는 사소하지만 분명한 제 나름의 표현이었습니다. 앉자마자 지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늘 하던 그 미소, 그 표정. 하지만 저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 안에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는 걸.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괜찮아요. 예의 있게 말했잖아요. 제가 불편한 건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말 안에 담긴 속뜻이에요. 지우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이 서로 챙기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각자 삶이 있겠지만 결혼은 결국 한 가족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진 오빠가 어머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솔직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붙어 있지 마시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부담 주지 말라는 말이죠. 저희 결혼하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죠. 지우 씨, 제가 혼자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누가 내몰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진이도 알다시피 어릴 때 아빠 없이 커서 사이가 각별한 거죠. 그게 불편해 보여도 저한테는 편해요. 네, 물론 어머님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게 하진 오빠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어머님이 불편해지시면 그 부담이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제가 말없이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꺼낸다고 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뻔했습니다. 지우 씨, 그 말은 결국 내가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걱정을
현실적인 걱정이라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지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죠.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하진이에게도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걱정은 그만해요. 대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우 씨는 정말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건 대답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더 말을 이어갈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다름을 굳이 숨기지 않으려는 사람. 그게 지우였습니다. 예의로 포장한 계산. 배려라 말하지만 결국 자기 편의를 위한 거리두기. 그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진이는 이런 아이와 가정을 이루면서 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게 될까? 어쩌면 저를 점점 더 먼 곳에 놓게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혼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늘 반짝이지만 제 마음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하진이에게 뭐라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됐고 괜히 무슨 말이라도 했다가 둘 사이가 틀어지진 않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 결혼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더는 묵묵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어머니께 무슨 실수라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 같아서. 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진아, 너희가 어떤 가정을 꾸릴지는 너희 몫이야. 하지만 그게 나와 완전히 단절된다는 의미라면 그건 좀 곤란하겠지.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이 전부가 아니야. 너도 고민 좀 해봐.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지우의 어머니와 자리를 잡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일이 급격히 흘러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결혼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솔직한 말들로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금방 정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대화가 오갔고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으로 잡혔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라고 하진이가 말했지만 마음은 영 편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라면 아마 저와는 더 다르겠지. 그런 예감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려한 옷은 피했고 그렇다고 수수하게 입는 것도 피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엔 제 모습 그대로가 가장 나았습니다. 적당한 단정함. 그게 제가 선택한 태도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땐 하진이와 지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우는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고 저는 미소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은 자리에는 단정한 차림에 머리를 가지런히 정돈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진이 어머니 최영자라고 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표면상으론 나무랄 데 없는 인사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살짝 맞잡고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친 직후 정희 씨가 제 얼굴을 한번 훑는 그 시선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웃고 있는데 그 웃음 안에 평가의 눈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올 때는 늘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상대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눈빛에 익숙합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 정희 씨는 교양 있게 식사를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용히 지내요. 혼자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요. 일상이라 할 건 없지만 편안한 나날이죠. 혼자 여행이라 대단하시네요. 저희 쪽에선 어른이 그렇게 혼자 다니시는 건 좀 낯선 일이에요. 그 말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뉘앙스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낯설 수 있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정희 씨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특이하군요라는 말을 돌려 표현하는 듯한 그 특유의 점잖은 비꼼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이어졌고 지우는 중간중간 밝은 표정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수면 아래에 긴장감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긴장감은 하나의 질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따로 사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궁금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연세 더 드시면 혼자 계시는 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더 자주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물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자리가 결국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시군요. 제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당신 딸에게 부담이 갈까 걱정된다는 말씀이죠. 정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곧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맞벌이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양가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도 많고요.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아이들 문제예요. 제가 미리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말해도 이렇게 불편하게 바라보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저를 짐 취급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우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고 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건 둘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서로의 가족을 챙기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머님은 편하실지 몰라도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이기적인 표현인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란 결국 지우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은 둘이 함께 만드는 삶이에요. 제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진이가 저를 돌봐야 할 정도로 약하지도 않아요. 제 목숨, 제 생활, 제 판단 전부 제가 책임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님, 혹시라도 제가 기분 상하게 해드렸다면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자리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정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이 남았습니다. 이 결혼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 누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분명히 지켜봐야겠구나.
다음 날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혼자 있는 집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조용함이 유난히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무거운 무언가가 등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고 머릿속은 자꾸 어제의 대화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뭐가 그리 잘못이냐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며 사는 게 왜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어야 하냐고. 정희 씨의 마지막 말이 특히 귓가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은 편하실지 몰라도 결혼 후엔 두 사람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 말엔 분명히 그럼 떨어져 줘라는 뜻이 숨어 있었고 저를 지켜줘야 할 존재가 아니라 피해야 할 짐으로 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돌려 했지만 결국 본심은 숨기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진이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정희 씨와 지유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겠죠. 저한테 직접 전하지 못하는 말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똑같지. 잘 지낸다. 넌? 괜찮아요. 근데 지우가 엄마께 연락드렸을 거예요. 혹시 받으셨어요? 연락 없던데. 이상하네. 지우가 엄마한테 연락드려야겠다고 계속 말했는데 그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진이는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에선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히 저를 설득하려 들다 스스로 마음이 흔들린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지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집으로 가도 될까요?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마지막 확인을 위해 나서는 사람처럼 뭔가 결정적인 말을 하러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 지우는 지난번처럼 장바구니 대신 작은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외투에 미묘하게 꾸민 듯한 화장.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득하러 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혹시 많이 불편하셨죠?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날 불편했던 사람이 나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유 씨도 당신 어머니도 꽤 할 말이 많아 보이더군요.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곧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요즘 밤에 잠도 못 자시고 고민이 많으세요. 그 고민이 제가 문제라 그 말이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 입장에선 제가 시댁 쪽에 부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큰가 봐요. 특히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까. 지유 씨, 제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런데 왜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걱정을. 제가 보기엔 걱정이라기보다 확실하게 선 긋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엄마는 저한테 늘 말했어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시댁이랑 너무 얽히면 나중에 결국 손해보는 건 여자 쪽이라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지유 씨, 지금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본인은 잘 알고 있죠? 결혼하면 하진이랑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거고, 그 안에서 서로의 부모님은 짐이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벽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은 가족이에요. 근데 당신 어머니는 지금부터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지우는 다시 말끝을 흐렸고 저는 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처럼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람을 계산하고 구분 짓고 무게를 재는 삶은 제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정말 그 집안에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지우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벽을 세우는 건 내가 아니었구나. 그날 밤 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유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 말에 안도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지유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그 다름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그래.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단지 그 길이 진짜 내 길인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돼.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면 미련 가질 필요 없어. 하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유 씨가 내 옆에 있어도 좋지만 그 아이 가족이 너한테 벽을 세우고 선을 긋는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야. 가족은 그런 거 아니야. 하진이는 그제야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더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겠다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봄이 막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듯 창밖 햇살이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부엌에 서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하진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통화를 받자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 평소에 쾌활함은 없었고 무거운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 어디서 볼까? 근처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만나자고 했기에 저는 가벼운 겉옷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하진이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냐?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시고 있을 때 하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유랑 이야기했어요. 어젯밤에요. 무슨 이야기? 결혼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엄마 말이 맞았어요. 가치관이라는 게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단단해지려 애쓰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는데? 지유가 아직 엄마를 받아들이기 힘들대요. 그게 변명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제 삶에 엄마가 계속 있어주는 걸 지유는 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 너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지. 저는 그 말을 하고도 한참을 입 다물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괜히 그 감정을 아들에게 쏟고 싶진 않았습니다. 지유가 말했어요. 엄마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나중에 본인이 손해를 본대요. 결혼하고도 엄마랑 자주 연락하면 불편하대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확 깨더라고요. 이건 아니구나.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꾹꾹 눌러왔던 하진이가 결국 그것을 뚫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게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해서 같이 살겠다는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유랑 있으면 자꾸 선을 그어야 해요. 엄마랑 멀어져야 하고 엄마를 배제해야 한다는 기분이 계속 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말은 아끼고 눈으로만 전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의 편이라고. 그래서 결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지유한텐 미안하지만 더는 끌려가기 싫어요. 잘했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참 다행이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내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너는 지금 좋은 선택을 한 거야. 하진이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유는 마지막까지 이해 못 하더라고요. 엄마를 포기하지 못하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이기적이라. 참 좋은 말이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를 바꾸지 못하면 이기적이라는 거지. 그게 얼마나 오만한 말인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지유가 그동안 예의 바른 말로 숨기려 했던 본심, 정희 씨가 포장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눌러온 계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진아, 잘 생각했어. 결혼은 너 하나만의 일이 아니야. 상대방이 내 사람들까지 함께 껴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싫으면 그 사람은 내 짝이 아닌 거지. 네, 맞아요.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데 왜 그걸 짐처럼 생각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제가 지켜준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지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묵직하게 눌러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제 마음은 조용히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엔 다시 포장된 말이 담겨 있었고 그 말 속엔 포기하지 않겠다는 뻣뻣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대로 끝내시겠다는 건 아니시겠죠? 그 말에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전화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커피 한 잔도 못 마신 채 부엌을 서성이고 있는데 낯선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예상대로 정희 씨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유 엄마요. 네, 무슨 일이세요? 통화는 시작부터 불편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고 단어 선택도 조심스러웠지만 말끝의 날카로움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유한테 들었어요? 하진이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요. 네, 들으셨겠죠. 그럼 이대로 끝내겠다는 뜻이신가요?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그동안 양가에서 오간 것도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깊은 사이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게 아이들 문제니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라고. 하지만 어머님, 그 결정에 영향을 주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 마치 제가 모든 걸 조종한 것처럼 말하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 본인 따님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그쪽 하신 말씀, 저는 다 기억해요. 그리고 지우 씨가 나한테 했던 말들도요. 그렇게 거리 두고 선을 끊는 걸 보면서 하진이가 어떻게 결혼을 밀고 나가겠어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요즘 다들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신랑 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양가 부모님이 역할을 나눠서 도와주는 게 보통이고요. 그 보통이라는 게 참 애매하네요. 본인은 보통을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당신네 방식일 뿐이에요. 저는 제 아들에게 제가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쪽은 안 보이는 짐까지 미리부터 밀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최소한의 걱정을 한 거예요. 지유가 혹시 결혼하고 나서 감당 못할 일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그 걱정이 결국 내 딸 손에 안 보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거고요. 통화 속 정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제 반응에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말을 아껴왔기에 만만히 본 걸지도 모르겠네요. 정희 씨, 제가 어머니로서 요구한 적 있었나요? 집 해달라, 돈 도와달라,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런데 없으면 된 겁니다. 저희 아들한테도 저는 그런 요구 안 해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전화해서 압박하듯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우리 지유가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근처에 사시는 걸 보면 미래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돼요. 부담이요? 그쪽 따님이 뭘 그렇게 떠안을 일이 생겼다고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앞으로 점점 혼자 생활이 힘들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됐습니다. 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희 씨는 지금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시어머니 싫다고. 그게 본심이죠? 어머님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분명하게 잘 들려서 고맙네요. 이제 제가 미련 가질 일도 없겠어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니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로 들려오는 그 사람의 계산된 말들, 그 안에 섞여 있던 조롱 섞인 냉소, 마치 제가 하진이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라도 되는 양말을 이어가던 그녀의 태도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딸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는 몰라도 제가 느낀 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들의 그림 속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게 이 결혼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하진이한테 당장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선택한 일에 제가 다시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묵혀두었던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하진이가 어릴 때 저한테 달려와 웃던 모습들, 손잡고 놀이공원 다니던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이 아이가 자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얼마나 단단한 벽이 되어 주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래.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어도 결국 지켜야 할 건 나 자신과 내 아이야.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끝까지 살아갈 거야. 그리고 다음 날 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지만 눈빛은 확실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유 어머님이 연락했죠? 응. 했어. 다 들었어. 죄송해요. 제가 그전엔 다 못 막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확실히 느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을 잡은 날 비로소
저는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누군가의 조건 아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하지만 모든 것이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지유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일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연락 후 만난 지유는 제 눈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어머님이 중간에서 뭐라 하셨겠죠.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요. 어머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그건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뭐라 한 적은 없었지만 당신은 내 말을 듣기 전부터 이미 내게 선을 긋고 있었어요. 내 삶에 대해 함부로 가늠하고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을 부담으로 느끼겠다는 말까지 했죠. 그게 어느 한쪽만의 책임일까요? 지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가족이 함께 있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꾸 저를 재단하시고 벽을 세우시니까 전 솔직히 지금도 마음 정리가 안 돼요. 오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람 사이가 잘 되려면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단단해야 해요. 당신은 하진이만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가족, 삶, 가치관까지는 끌어안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못 받아들인 건 나도, 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와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이제는 놓아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당신도 우리도 상처 입지 않게. 그 말에 지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저는 그 뒤를 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동안 마음속에 맺혀있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오랜만에 상을 차려냈습니다. 평소보다 국도 더 진하게 끓이고 김치도 꺼내 먹기 좋게 썰어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이 참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하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속이 편해요. 그래, 잘 견뎌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오래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젠 정말 잘 정리됐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 있어도 내 뜻부터 먼저 생각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살아갈 인생이니까. 하진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도 지유도 마치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의 길을 가겠다는 듯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시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돌아오는 길. 창문을 열면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물론 가끔은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압니다. 지금 이 평온이 제가 스스로 지켜낸 것이라는 걸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하지만 가족을 버리지도 않고 지켜야 할 건 지키고 내어줄 건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압니다. 그리고 하진이는 종종 집에 옵니다. 예전처럼 말없이 와서 소파에 앉고 제가 끓여주는 국을 먹으며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너도, 나도 이제 괜찮다. 우리는 결국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봄이 오면 또 새로운 꽃이 피어나겠지요. 그 봄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웃습니다. 지금 이 평온이 아주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